예, 우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우선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잠깐 좀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학생들이 그 온라인 동영상은 분명히 다 들었어요. 출석에도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동영상은 25분용이기 때문에 1시간이 50분이지 않습니까? 25분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제물로 대치를 하거나 퀴즈라든가 또 어떤 교수님은 토론을 붙인다거나 그렇게 해서 나머지 25분을 채워서 1시간 50분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아주 소수입니다만은 동영상은 시청을 했는데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에는 과제물마다 매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원격 수업 출결 및 컨텐츠 시청 안내, 그래가지고 수업에 출석을 했느냐 결석을 했느냐 요거를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동영상을 봐야 되고, 제가 줄 거 놓은 거 학습 퀴즈, 토론, 질의응답 혹은 과제학습, 요거는 이제 제가 매주 내주는 거지요. 이 중에서 각 강좌별 제시된 학습 방법에 참여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과제물, 저는 이제 과제물을 내고 있으니까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간주가 됩니다. 동영상 시청한 것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점을 문의를 했었습니다. 답신이 이렇게 왔어요. 제가 보내신 분은 일부러 성함을 가려놨습니다.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시청하여 출석이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어도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했는데 15분 내지 50분 미만, 우리는 이제 25분을 하고 있죠. 동영상 강의의 경우 과제, 질의응답, 토론, 퀴즈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과제물이지요. 택일로 진행하셔야 하며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는 결석 처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매번 과제물마다 이걸 제가 실어놨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말로도 구두상으로도 또 한번 설명을 하고 또 문자로도 보내드렸고, 제출해야만 출석으로 인정을 하고 성적 1점 과제 하나당 1점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과제 업로드 시한은 토요일까지이며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결국 결석 처리되는 학생이 몇 사람씩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점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교수님, 제가 과제물도 다 작성을 해놨는데 깜빡 잊어먹고 토요일 23시 59분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 시한을 놓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좀 이렇게 사정을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부탁하는 학생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한계점이 나타나요. 또 대면 강의가 되면은 그거 얼마든지 그럼 다음 주에 제출하세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강의가 되다 보니까 서로 만나보지 못하는 관계성 속에서 주고받고 이게 이루어지는데 전부 다 이게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져요. 오프라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동영상 더하기 과제물 제출해야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제가 언급을 해놨고, 만일이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란 버튼이 이렇게 떠요. 제출, 제출, 제출. 이거는 다 제출한 학생들입니다. 앞부분은 제가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빨간 글씨로 미제출 글자가 떠요.
그런데 이 제출해 놓은 것을 커서를 거기에 갖다 놓고 클릭을 하면은 열리게 됩니다. 근데 미제출의 경우에는 클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학생에 한해서 클릭을 하면은 다른 창이 열려지게 되고 거기에다 피드백을 제가 실어줄 수가 있고 점수 몇 점 이렇게 점수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디지털상으로 전산상으로 이게 처리가 되는데 제출을 하지 않으면은 점수를 부여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메일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제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제출이 되면 결석이 되고 또 성적 점수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토요일 그 해당 주 토요일 23시 59분까지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넘어버리면 딱 다쳐버리게 돼요. 참 안타까운 심정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속 여러분 13쪽 펴보세요. 세종대왕에 관해서. 제가 과제물을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했는데 이 세종대왕에 대해서 써보고 싶다, 그런 학생들이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참고가 될 줄 압니다. 자, 여기 보면은 태종 임금의 경우에는 강하게 무력을 통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태조 이성계, 태조 임금의 5번째 아들 아닙니까? 서열상으로는 도저히 왕위에 오를 수 없는 분인데 2번에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해서 권력을 잡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조선의 태정태 3대 임금으로 등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종 임금이 등극한 그 당시만 해도 태조 한 6, 7년, 정종 한 2년 정도,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건국 초기에 해당이 돼요.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했던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태종 임금은 철저하게 토사구팽 정치를 실시했다. 토끼를 사냥한 다음에 사냥하느라고 고생했던 개, 사냥개는 다 잡아먹어버리는 것이지요. 네 할 소임이 다 끝났다, 이제는 물러나라. 그렇게 해서 태종 임금 당대에는 강한 무력 정치, 공포 정치를 시행했지만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왕권이 탄탄하게 다져지게 되고 내 후대부터는 태평치세를 이룰 수가 있게 된다. 바로 그러한 꿈을 꾸고 있었던 태종 임금입니다. 과연 그의 뜻대로 그의 사후에 이제 세종 임금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세종 보위 4년까지 생존해 계셨어요. 태종 임금이. 그래서 훌륭한 세종대왕이 나라를 통치함으로써 태종 임금이 꿈꾸었던 미래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의 아드님이 되시는 세종대왕은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태종 임금은 칼을 동원을 했지만 세종 임금은 문치, 글올 문자, 붓, 펜을 가지고 통치했습니다. 사상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자, 먼저 공신 세력을 약화시키는 작업이지요. 나는 조선 건국의 최고 공신이야 하면서 목에 깁스하고 말이죠. 그래서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개국 공신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차츰 세대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을 세대 교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집현전이 필요했던 거지요. 집현전에 들어간 학자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급제를 했지만은 당신은 훌륭한 학자니까 이렇게 표수를 하면서 외부에 나가서 정치를 한다거나 또는 이 도성 안에 머물면서 또 여기 어떤 관료가 된다거나 그런 길을 택하기보다는 학자로서 이 집현전에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업적을 남기세요 하면서 학문을 권장한 신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또 20년이 지나면 이들이 20살이었다면 30대, 4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도저히 이들을 쫓아갈 수 없는, 이들은 최고의 학자군에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세종 임금이 22세쯤에 왕위에 올랐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세종 임금이 한 30세 정도만 된다고 해도 튼튼한 신하 관료들을 자기 옆에다가 둘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학식을 자랑하는 최고의 사상가들, 최고의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하들이 자기 전후 좌우에 포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종 임금은 10년 후, 더 넓게는 20년 후를 바라본 겁니다. 교육은 바로 백년지 대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관 관료들을 등용했습니다. 세종 자신이 특히 집현전을 통해서 양성한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기관 관료들로 등용을 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아주 높은 관료, 높은 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결제 라인에서 상급에 위치를 해요. 근데 그 사람 우리 회사 안 나와도 회사 잘 돌아가. 크게 하는 일은 없어. 그런 경우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직급은 저 아래 말단에 위치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회사 출근 안 하면은 우리 부서 돌아가지를 않아. 그 사람은 직급은 낮지만은 봉급은 작게 받지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 경우 있지요. 요소에다가 직급은 낮지만 요소에다가 인물을 탁 세종대왕이 심어놓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턱이자 줄기간자 뿌리가 되어지고 줄기가 되어지는 이런 관료가 되는 거지요. 적재적소의 원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요소에 자기 신하들을 심어놨다. 항상 세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하들. 그 다음에 실무 전문 관료들 10학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분야, 요즘 말로 말하면 메이저 인 나는 뭐가 전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법학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천문학 쪽에, 어떤 사람은 음악 쪽에, 또 어떤 사람은 약학 쪽에, 각기 다방면으로 집현전 안에 학문 분야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이 학자들을 양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일에 아주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공들을 활성화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장영실 같은 경우에는 집현전 학자는 아닙니다. 본래 중국에서 귀화를 해온 그 아버지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천출 노비 사이 어머니, 그 사이에서 출생한 참 중인 내지는 하급민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태종 때 동네의 한 고을 수령이 이 장영실을 보니까 참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또 물리적으로 잘 기구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편리한 기계들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보면서 폭이 드문 존재다, 인물이다. 그래서 태종 임금께 추천을 했는데 태종 임금이 딱 몇 번 테스트를 해보고 규제로구나, 내가 이 사람을 궁중에서 쓰겠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드님이 되시는 세종 임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장영실이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물시계라든가 해시계라든가 치국이라든가 세종 때 나왔던 대단한 발명품들이 있잖아요. 이분의 손길이 많이 관여가 됩니다. 자경루, 추국이, 수표. 무슨 말인고 하면은 수표라고 하는 것은 한강에다가 말뚝을 쫙 박아가지고 눈금을 다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6월인데 물이 한강 수면이 이것밖에 안 되네. 금년에는 잘못하면은 흉년이 들겠구나.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물을 비축을 해 놓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수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집현전을 통해서 세종은 자기에게 충성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신하들, 어진 신하들입니다. 이들을 양성을 했다. 그리고 이 집현전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연구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신들 보내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그러면 요즘 같으면 그럴 거예요. 국가 예산을 아껴야 된다. 국민 세금이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 최소 숫자로 선발해가지고 보낸다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일이 끝나면
바로 귀국을 하도록 해라, 머물지 말고. 아마 그런 정책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사신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 사신의 대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집현전 학자들, 기동성이 있는 사람들, 또 영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200명, 300명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사신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가느냐? 가가지고 중국의 유명한 학자들 있잖아요. 야, 중국에서 이런 훌륭한 농업 서적이 나왔다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저자를. 그래가지고 나는 조선에서 온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우리 조선 사람들 이 농업을 권장을 하고 싶은데, 장려를 하고 싶은데 선생께서 좋은 책을 쓰셨다면서요. 그거 좀 한 권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서적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이 끝나더라도 바로 귀국을 하지 말고 너희들 2달, 석 달 머물러 있어. 그래가지고 학문을 유입을 하는 거예요. 그 책보따리 맡은 사신을 가리켜서 서장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집현전에서 연구하고 토론합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전부 다 중국의 제도권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의 현실과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형편과 사정에 맞도록 그것을 재해석을 하고 그걸 잘 다듬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contextualization, 토착화라고 말합니다. 우리 흙에 붙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 책자들을 개조를 했다. 바로 이러한 연구 기능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서관 기능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가져온 수많은 책자들, 또 조선식으로 개조를 했잖아요. 수많은 책자들을 이 집현전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도서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책 자문 기능입니다. 여기에 경연관은 뭔고 하면은 임금님을 모시고 학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연관은 뭔고 하면은 세자, 나중에 왕이 되실 분이죠. 세자를 모시고서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집현전 학자들을 탁탁 심어놓는 거예요. 최고의 학자들이기 때문에 논리 정연하고 자기가 가진 지식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미나장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머리 희끗하고 또 그 다음에 나이도 많고 경륜도 나름대로 있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공신들 있지 않습니까? 학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들을 압도할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인재들이지요. 그리고 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험을 볼 때 시험관으로, 집현전 학자들은 직급은 낮지만 학술적인 면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과거 시험 때 시험관으로 또는 역사를 쓰는 역사관으로 이렇게 직책을 부여받게 됩니다. 세종대왕 때 바로 이러한 집현전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그 결과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또 조선은 유교 나라입니다. 유교의 예법에 맞도록 의례 제도를 정비하고 편찬사 책을 많이 찍어냈어요. 그리고 또 훈민정음 창제에서 글 못 읽는 사람들이 없도록 문명 퇴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농업발전, 과학기술, 음악, 의학기술, 입법, 법제,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집현전이 하나의 모체가 된다고 하는 거, 풀뿌리가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집현전이 세운 공로가 참 혁혁합니다. 세종대왕이 바로 즉위를 하면서 이 집현전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집현전입니다. 어질 현자 모을 집자, 어진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놓은 궁전이다. 그런 의미에서 집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종의 경우에는 소위 의정부 서사제라고 해가지고 조금 어렵지요. 이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우리 정부, 중앙정부 조직을 볼 것 같으면은 맨 위에 임금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임금이 계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1인 지하 임금 한 사람 바로 밑에 만인 지상 수많은 사람의 머리 쪽에
그게 누군가 하면 영의정입니다. 요즘 말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매칭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국무총리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좌의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의정이 있습니다. 요즘에 부총리급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삼정승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 의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호조가 있어요. 여기에 최고 통수권자들을 가리켜서 판서라고 하죠. 이조 판서, 예조 판서, 병조 판서 그러듯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 6개 부서만 있어도 나라 살림살이가 잘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관급이 수십 명이잖아요. 옛날에는 6개 부서면 충분했다. 그런데 6조 직계제는 뭔가 하면은 중간에 의정부가 있지만은 의정부는 하나의 자문기구로 전락을 합니다. 옆에서 보조 발언을 해주는 거지요. 흔히 고문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급에 결제 라인에서 도장을 찍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임금이 직접 이조 판서를 부릅니다. 이조 판서, 예, 아무개를 어디로 인사 발령을 내라.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병조 판서, 예, 병조 판서는 군대를 지금 어디로 돌리도록 해라. 직접 이 판서들을 만나가지고 1대1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정부가 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있으나마나한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직접 명령을 내리고 직접 챙기고 잘못할 때는 책임을 추궁하고 그러다 보니까 왕의 권한이 굉장히 증대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의정부 서사제는 뭔고 하면은 위에 임금이 있고 가운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이 있고 밑에 판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조에서는 이제 인사발령이에요. 예조에서는 예법을 다뤄요. 병조에서는 군사들을 다뤄요. 지금의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형조, 지금의 법무부 장관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공조, 여기는 건설을 맡습니다. 그리고 호조,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직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직접 2조 판서, 예조 판서, 병조 판사에게 명령을 내리고 챙기는 것이 아니라 2조에서 누구를 인사발령을 낼 때에 의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의정부에서 도장을 콱 찍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님께 올리면은 임금도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또 임금이 도장을 찍어서 의정부에 내리면 의정부에서는 2조 판서에게 명령을 해서 전하께서 허락을 하셨다. 그래서 왕이 직접 판서들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의정부 제도를 거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주적이잖아요. 이 삼정승이 얼마나 산전수전을 겪은 그런 분들입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또 결제 라인이 하나, 둘, 세 군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결제 라인이 두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태종 임금이 강한 정치를 시행할 때는 6조 직계제입니다. 그런데 이 세종 임금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민주적인 정치를 한 거지요. 이건 뭘 뜻합니까? 그만큼 백성들의 소리를 듣겠다, 그만큼 신하들의 말에 내가 경청을 하겠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신권과 왕권, 신하들의 권세와 왕의 권세가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열린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 혼자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에게 자율권을 충분하게 줘가지고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신하들이 업무 분담을 하면서 도와주다 보니까 세종 임금은 한글 창제에 나름대로 몰두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또 세종은요, 건강이 참 좋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혼자서 챙기고 책임을 추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임금의 몸이 더 불편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몸이 굉장히 이렇게 비대하신 분이고 잘 돌아다니지 않아요. 다 책만 읽어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이미 몸이 마비 현상이 오게 되고, 그리고 당뇨가 심했고 소갈증이라 해서 물을 막 펄펄펄 들이킵니다. 갈증이지요. 늘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등에 욕창이 생긴다든지, 또 늘 책만 가까이 대하는 전형적인 학자 아닙니까? 안질이 눈에서 떠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왕자 시절에 너무 책만 읽고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눈에 안질이 떠나지 않으니까 어느 날 그 아버지 되시는 태종 임금께서 이 내시들을 시켜가지고 왕자가 없을 때 급습을 하도록 해라, 모든 책을 다 끄집어내도록 해라.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 세종대왕이 책을 가까이 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농민들을 위한 정책, 참 옛날에는 90%가 농민들이에요. 세종대왕은 이 농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정초의 농사직설, 정인지, 이순지, 집현전 학자는 아니지만 장영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해시계, 또 물시계, 또 추국이, 혼천이, 이런 거요, 또 칠정산 내외편, 이 달력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농업과 직결되는 그러한 발명품들이 되겠습니다. 이 농민들을 굉장히 위한 그런 세종 임금이 되겠습니다. 발명품 앙부일구입니다. 해시계입니다. 요거는 자경루입니다. 물시계입니다. 여기 자경루가 돌아가는 것도 보면은 직접 가가지고 몇 시쯤 됐지 확인을 안 해봐도요, 종이 탕 울리게 되면은 몇 시로구나. 그 다음에 북이 퉁 하고 울리게 되면 경점이 어떻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징이 꽝 하고 울리게 되면 몇 점이구나.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도 소리만 들고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물리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 자경루를 만들었다. 앙부일구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정교한 내용이라 제가 또 이 부분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는 해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앙부일구를 보고서 지금 몇 번째 계절이다, 또 지금 오후 몇 시다,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편경, 악기가 되겠습니다. 망치로 탕 때리면 음이라고. 요거는 신기전, 뒤에다가 이제 화약을 붙여가지고 불을 쫙 붙이면 쫙 화약에 폭발하면서 밀어내지요. 화살이 수십 발이 한꺼번에 날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신기전, 이게 나중에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웁니다. 추국이, 한강 물 높이가 얼만큼 되지? 부피예요, 부표. 그 다음에 혼천이, 그리고 학술을 장려한 왕이기 때문에 이 갑인자, 동활자입니다. 구리로 활자, 큰 활자, 중간 활자, 작은 활자를 만들어서 수많은 책들을 찍어내게 된 거지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과제물을 제가 하나 드립니다. 30분 정도 안배하셔가지고 아래 지침에 따라 과제물 작성하시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어떤 의의를 갖는가? 지금 경축일이잖아요. 국경일이잖아요. 10월 9일.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한글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논해야 하는가? 학생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소신껏 4가지 이상으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사이버 캠퍼스에 들어가서 탑재를 해주시고, 탑재를 해야만 출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성적 1점이 가산이 됩니다. 시한 연장하지 않으니까 토요일 23시 59분까지 정확하게 올려주십시오. 좀 이따 뵙지요.